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요.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그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숨진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또 남은 의문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측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MF 때보다 낮은 1.5%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선 1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이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200여 곳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18개 주 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가 음악 특강 수강료의 4분의 3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횡령과 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딜. 1930년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한 경제 부흥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잉 생산 조절과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꾸라지는 경제 성장률과 치솟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과 달리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오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 그리고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과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통합당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이 끝나자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방조와 무마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 만큼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사건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김기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고소 내용 유출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당장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해찬 대표의 사과 이후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당 일각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당은 당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실망이 적지 않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고통받았다는 그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장례식의 절차는 이제 끝났지만 피해자 고통과 그 호소가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고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은 박 전 시장 고소인이 받은 상처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인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상처를 헤아리는 일이 급선무라며 고소인에게 어떤 2차 피해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당 대변인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런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소집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인데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소집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한 최신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박 전 시장이 숨진 경위와 성추행 의혹 그리고 고소 사실이 유출된 의혹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담당 검사의 지휘 등을 받아 분석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절차상 유족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1.5% 많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은 일단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분을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보다 2만 7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계는 줄곧 코로나19 사태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최대 25%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루한 협상 끝에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파행 끝에 공익위원들이 낸 1.5%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올랐습니다. 이번 1.5% 인상은 IMF 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첫 3개월은 87만 명, IMF 외환위기 첫 3개월엔 103만 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93만에서 408만 명으로 추정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만 7천 원 더 받는 셈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33명 확인돼 누적 환자는 13,5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33명 가운데 14명은 국내 발생이었고 19명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환자를 보면 서울 7명, 경기 9명, 전북 2명이었고 광주와 대전, 충북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광주에서 1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지난달 27일 이후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 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오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유지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유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유지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한국판 유지입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유지과 그린 유지를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유지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 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 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 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 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한국판 유지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유질과 그린 유질 분야에서 한국판 유질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유질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질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 상황 속에서 국내 확진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7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총 1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까지 포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12명입니다. 신규로 7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941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발생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 지표 환자를 7월 12일 확인한 후에 총 확진자는 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일 지표 환자를 확진한 후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이동통신 종사자 관련하여 7월 11일 지표 환자 확진 후 4명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총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가족 관련하여 가족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광주의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가 총 14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4명, 이 중에 미국이 3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4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11명인데 이 11명 중에는 카자흐스탄이 5명, 우즈베키스탄이 2명입니다. 다만 이 통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산항에 입항 후 선박 중이던 선박에서 하선시 검역을 통해서 러시아 국적의 선원 1명을 확인하여 현재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면서 최근 늘어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대륙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중남미 그리고 북미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대륙 순으로 신규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볼 때에도 지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환자가 120명 이상인 국가가 11개국에 이를 정도로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의 경우 하루 환자 발생이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발생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동경에서 일일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을 정도로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확진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의 제한 등의 조치, 그리고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행토록 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 시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리얼타임 RT-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확인서는 제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의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이 계속 커진다고 판단되는 해당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치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추가로 15명이 혈장 공여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390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 공여 참여자는 182명이며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질적인 공여 참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나중에 집계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혈장 공여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완치되신 확진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24개 병원에서 49명의 중증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49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리 두기와 관련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발생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방문 판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친목 모임, 종교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에 전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수해 피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수인성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피부병 등을 포함한 감염병과 각종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 올립니다. 장마철에는 우선 수인성 감염병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유행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물 고인 웅덩이들이 늘어나면서 모기가 늘고, 따라서 일본내염의 환자 발생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1열 말라리아의 증가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해 주시고,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 상황만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일선 역학조사관들, 보건요원들의 끈질긴 추적조사, 또 조기 검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개인위생 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확산 속도가 조금씩은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돌려 해외를 보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인도라든지 중남미의 경우도 확산세가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통제가 쉽지 않은 국제적 위기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19 유행을 먼저 겪었던
그리고 일시 증가세가 주춤했던 국가들, 바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했던 국가들이 너나 없이 봉쇄를 풀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으로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환하는 전략을 실행해 왔습니다. 속도와 정도만 달랐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비슷하게 봉쇄를 완화하고 낮은 수준의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전략을 폈음에도 지역별, 국가별로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의 통제와 관리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합니다.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기대일 뿐입니다. 오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통해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국내외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아가면 갈수록 저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처에 비방한 방법, 즉 비법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일상, 즉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에티켓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새로운 세상에 누가 그리고 어느 국가가 먼저 좀 더 완전하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적응 후에 이러한 생활 방법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는지가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빠른 적응력으로 코로나19도 이른 시기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10만 명당 누적 환자가 120명 이상인 국가가 11곳이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9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게 명확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화분과 장작,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자택경비원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자,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가능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제기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소인이 8일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는 그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청에서는 또 이 사실을 이제 청와대에 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고 라인이 이제 있어서 그 보고 라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라인을 벗어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인을 벗어난 그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핵심 쟁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서 실제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직 고소인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어떠한 결론도 난 것도 아니고 고소인 접수만 있는 상황에서 그 즉시 사실은 그 정보가 전달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제쯤 피고소인한테 관련 사실이 전달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판단이 주요할 텐데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조금 부족하다, 참고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에게 통보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을 소환을 할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이제 고소 내용이 접수가 됐고 몇 월 며칠에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통보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고 사실 고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이렇게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피소 사실과 관련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이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의 여지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어떠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제 이거를 유출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일단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접수하고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의 이제 관련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것이 유출이 됐다라는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의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쟁점이 될 것인데 사실은 이 보고를 받은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또 취급하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또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사실 이걸 유출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경찰에서 청와대로 파견 간 경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찰 측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관련 내용은 보고를 했지만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그리고 청와대 측은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전달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실 공방의 모양새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시장이 사실은 이러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기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그렇다면 8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9일에 이제 집을 나서면서 실종이 이제 박 전 시장이 된 상황인데 그 짧은 찰나의 사이에 사실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서울청 아니면 경찰청 또 청와대 이 라인에서 사실은 유출이 된 것인데 어디서 됐는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밝혀내는 것도 사실은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수사를 일단 시작을 하려면 어떠한 모종의 뭐 고소라든지 고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역시도 개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는 보고가 된 건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서울청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것은 경찰청의 내부 훈령에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경찰청이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이 정보가 넘어간 것은 통상의 이제 관례다라고 이제 경찰은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수사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 관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보가 전달돼야 될 또 필요성도 또 사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고 라인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청와대 내에는 각 뭐 경찰도 있고 일선 부처들의 그 파견돼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 주요 정보들이 청와대로는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가 현재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그래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라든지 이번 사안처럼 수사받던 이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 역시도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은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할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수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는 건가요? 굳이 꼽자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범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명백한 이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까지도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재심을 받으려면 실체적인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도 그렇게 될지는 일단은 수사기관에 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지만 사실상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처의 사실 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가 있다라면 가능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공소권 없음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측면이고 당사자는 이춘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숨진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소장 내용을 보면 고소인 측이 지난 4년 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일부 피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핵심은 이건 거죠? 권력관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제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 자료도 나왔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박 전 시장이 이 고소인에 대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이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이제 부분으로 규정 지어질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용상에 어떠한 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건 역시 증거가 되겠지만 네. 단순히 이제 비밀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행위를 한 부분까지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사실 추행 행위에 대한 그 증거는 사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소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휴대전화도 사실은 이미 제출을 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을 사적으로 해서 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형법상 강제추행죄 역시도 이제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행 행위의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업무상 추행이 이제 핵심인 건데 업무상 위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장과 시장을 보좌하는 이제 비서 사이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그 집무실 내나 집무실 내에 이제 침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추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입증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입증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일단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한 작업인가요? 이게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이 맞다면 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 기간에 발생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어느 정도 입증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입증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일단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목적은 박 시장이 이제 사망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소인과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밝히겠다라고 한다면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지금 임의 제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조사 권한은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유족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사망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추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새로 들어온 내용 2개 뭉쳐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추행 의혹을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추가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쪽에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서울시 쪽에서 이 피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면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경찰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추행 혐의에 대해서 방조로 입건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행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고발이 된 상황은 그것을 전제해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건을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소인이 관련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본인의 상급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호소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지를 했다라면 입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이제 고소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는 이제 뭐 모욕죄 아니면 우리가 일명 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유포자를 좀 찾아내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 사나흘 정도는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평화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선한데 점점 더워진다고요? 네, 오늘 서울은 흐린 하늘에 기온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서울 기온이 22도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한데요. 내일은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불쾌지수까지 높아서 푹푹 찌겠습니다. 심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춘천 30도, 서울 29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은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도심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찜통더위 속에 내륙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고 이 장마전선은 다음 주 후반까지 내륙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후부터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호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2차 가해자들을 추가로 고소한 데 이어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을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MF 때보다 낮은 1.5%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선 1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이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200여 곳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8개 주 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가 음악 특강 수강료의 4분의 3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횡령과 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시민단체가 경찰과 청와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박원순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게 목적인데요. 박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사망 전의 행적 등을 담고 있을 수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한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으로 전해졌고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다 담당 검사의 포렌식 지휘가 있었다고 착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발인이 어제 엄수된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포렌식 작업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경찰과 청와대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오늘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피소 사실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규정상 각종 사건 사고는 보고받게 돼 있지만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관계기관이 모두 부인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이번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청사와 서울도서관 앞에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비난 문구가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서울시 청사 앞 안내판과 서울도서관 앞 안내 팻말에 박 전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청테이프로 작성돼 붙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견한 관리인이 바로 제거했다면서 시설물이 파손된 게 아니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의혹 당사자들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YTN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열리기로 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오늘 24일 오후 2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소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입니다. 대검은 검언 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 각각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과 함께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 등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앞서 이철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검찰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이전 기자 측은 대검 측으로부터 심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이동재 기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참여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기자 외에 이철 전 대표와 한동훈 검사장 측도 각각 의견서를 내고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 전 대표와 별도로 이전 기자도 수사의 적정성 등에 관해 외부 판단을 구하겠다며 수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정된 심의 소집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도 최근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다시 별도의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제보자를 권언 유착 의혹으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각각 별도로 심의 소집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 한 사건에 무려 5건이나 심의 소집이 요청된 건데 중복 심사나 요건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의 주거지를 지난 12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과 장 선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2사람을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자 교사가 설치한 겁니다. 불법 촬영은 하루밖에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교사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녕의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수사가 시작되자 30대 교사가 자수한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2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체 학교의 전수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 등에게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몰래카메라 설치 조사 대상을 경남 지역에서 전국 초중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전투복을 수의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 영결식은 장의위원장인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오전 7시 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리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역대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현장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부당함을 알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백선엽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부는 대전 현충원에 백선엽을 안장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대전 현충원이 간도 특설대원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과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친일 앞제비를 한 권에 모신단 말인가. 우리는 국립묘지 어느 곳이라도 친일파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백선엽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백선엽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적폐청산에 나선 지혜로운 국민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어떤 결정도 정의가 아님을 선언하고 이 저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할 것이다. 또한 친일 반민족 회의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립묘지법이 정의롭게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정선거의 나라 이게 나라야. 손 대지 마 이거. 이게 나라야.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때만 아주 정정하셨었는데. 네. 부정선거의 나라 이게 나라야. 손 대지 마 이거. 이게 나라야. 부정선거의 나라 이게 나라야. 왜 나라 개망쳐라 이 사람들아. 왜 살려가는 나라 개망쳐라.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의 나라 이게 나라야. 왜 그래? 국민이 알 권리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잘못 설명합니다. 그냥 내려가셔도 돼요. 갑자기 난리야. 지금 이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 안장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서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장군님께서는 정말 한국이 동맹의 상징이십니다. 저희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대통령 메시지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동작동으로 모셔주십시오. 서울 현충원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동작동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모시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이 정부가 이 어른을 제대로 동작동에 모시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 고인께서 건강하시던 시절에 대전 현충원으로 가기로 가족들 간에는 이미 사전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가신 고인의 뜻도 그렇고 본인의 뜻도 그렇고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대전 현충원이든 서울 현충원이든 모두 독립현충원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국내에서 해외 유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환자 33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이 나왔죠. 네, 조금 전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 지난 12일 지표 환자 확진 후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 관련해서도 지난 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남구 이동통신 대리점 관련도 첫 환자 이후 4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는 5명이 됐습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41명이 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해외 유입이 더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33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1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 33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4명이고 해외 유입이 19명으로 해외 유입이 더 많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입국 뒤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은 경기가 5명, 광주와 대전이 각각 1명씩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4명, 아프리카 4명, 중국의 아시아가 11명으로 아시아가 많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5명, 우즈베키스탄 2명,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이라크, 러시아가 각각 1명씩입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하루 신규 환자가 19만 명을 넘어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지난 2월 1일 2,000명대이던 것이 4월 1일 7만 2천여 명, 5월 1일 8만 3천여 명, 6월 1일 10만 4천여 명, 7월 1일엔
16만 9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환자는 한 주 전보다 대부분 대륙에서 증가했고 중남미가 44만여 명, 북미가 38만여 명, 아시아가 26만여 명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여 곳의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서 18개 지방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가을 학기 수업 재개를 또 강조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를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 동참한 각 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당국으로부터 해당 규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 보건 안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성토했습니다. 17개 주정부에 앞서 이미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버드대와 MIT 공대가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캘리포니아주와 존스 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도 법원에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문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We have to open the schools.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수업 재개 결정은 주지사 몫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앞세워 개학과 대면 수업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참 비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올해 33번째 최저임금 결정인데요. 130원 인상, 1%대 인상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1998년도 IMF 사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는데요. 이때도 최저임금이 2% 후반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130원,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이고요. 1%대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 생기고 나서 사상 처음 있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예.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을 했는데 퇴장한 거는 결국 그만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 새벽 2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13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고요. 예. 1.5%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마지막 표결 안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인상 근거를 세 가지를 뒀습니다. 물가 상승, 경제 성장, 생계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두 다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면 생계비는 전년 대비 8.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해 최소 4%에서 6%가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1.5%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공익위원 9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촉한 인물들입니다.
한림대학교 교수 박준식 교수,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 이분들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불참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퇴장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까? 아쉽게도 노동자위원 9분이 끝까지 같이 갔어야 됐는데요. 민주노총은 자체 결정에 의거해서 오후 6시에 모두 입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총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새벽 2시까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이번 최저임금이 협상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참 컸습니다. 경영계는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사용자위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최저임금 삭감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깎으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정면 도전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를 보여줍니다. 네, 관련해서 최저임금 결정된 내용,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각 계층, 각자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 최소한 동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역시 최소한 동결을 해야 된다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결정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대 양대 노총의 입장과는 조금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문명 국가들이 이와 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이 7월 초에 최저임금 결정을 했는데 그건 2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합니다. 2년치를 11.8%를 인상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임금을 끌어올려야지 코로나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린 겁니다. 사실 대공황 시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193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다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에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수 서열 자체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라고 해서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업종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됐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정부 지원금들을 2중, 3중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어렵다.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최저임금 1만 원, 10,000원이었는데 사실상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은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제기했던 공약이고요.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 당시 시대 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 회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하더니 작년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 인상을 시켰고요. 올해는 가장 낮은 1%대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롤러코스터 정책인데요.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본인께서 약속하셨던 국민과의 약속 자체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본부장님.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한국노총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 주장이 해마다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 18년 두 해에 걸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두었습니다. 2년 동안에 사용자들 주장과 관련돼서 면밀하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을 모여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차등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제도에 반한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제도 도입을 했던 첫 해 1988년도에 업종구분을 딱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니까 이 제도가 불안전했겠죠. 그래서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32년째 전산업 단일로 갔습니다.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이중구조로 만들었을 경우에 일부 업종이 낙인 효과, 소위 이제 2등 최저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정되는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그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음 달에 이제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시 전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의 제기 방안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이의 제기를 작년에도 우리 한국노총에서 했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의 제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게 수용됐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상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새벽에 발표와 같이 전원 총사퇴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익위원 9분들 더 이상 그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분들 모두 다 사퇴하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스스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퇴 촉구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오늘 최저임금 외에도 정부에서 문재인 피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집권 후반기 반노동 정책 흐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소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노동계가 마찰하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틀린 거죠? 그 정부 입장.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 안정과 관련된 휴먼 뉴딜 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쪽 약 15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직업 상담원입니다. 직업 상담원들 현재 우리나라 2,000명 정도가 있고요. 비정규직 새로 2달짜리 2,000명을 뽑았는데 이분들 업무가 100배가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전폐해놓고 하루 30건씩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먼저 늘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고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 실현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소형화, 탄두화 실현, 그리고 올해는 한술 더 떠서 공격 능력까지 보유한 걸로 보인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토록 견제해온 일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공식 문건에 명시한 이유는 뭘까요? 지난달 24일 일본은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슈어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 대신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방어 임무만 수행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입니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는 방위백서, 결국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바꿔놓겠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이 3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낮고 변칙적으로 날아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 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방위백서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을 큰 위협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공격 조짐이 확인되면 자위대가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내각이 명문화하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한층 강조한 겁니다. 新しい脅威というのが開発をさ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から、それにどう対抗していくのか、あらゆるカードをテーブルの上に並べて議論をする、そういう必要があろ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는 내용과 유사시 항공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다는 기술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일련의 사안을 한국의 부정적 대응 탓으로 돌렸던 문구는 한일 방위 당국의 과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물자 등을 전략적으로 세계 각국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짜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선전 공작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또다시 기술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늘 오전 소마 히로히사 총괄 공사를 불러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영업체와 어린이집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지 구체적인 수법을 공개합니다. 경찰은 횡령과 사기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유락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 교육업체에 음악 특강 수업을 맡기고 한 달에 17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너간 돈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 운영업체인 A사가 챙겼습니다. 2월 달에 딱 받아야 될 액수, 정확한 액수. 대략 얼마 될 것 같으세요? 30만 원? 그러니까 봐봐요. 어마무시 가져간 거잖아요. 교재 교구 구매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어린이집이 매달 납품업체 측에 지불하는 비용은 150에서 190만 원. 이 가운데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A사에 줬다고 업체 측은 설명합니다. 유아체육을 맡은 업체도 비슷한 사정을 말합니다. 저희는 40만 원이나 수업료 측정이 되는 거고 월 40이에요? 그렇죠. 저희 월 40이에요. 7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저는 4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다 일종의 그것도 페이백 아닌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A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직원들이 또 원에 와서 돈을 받아가거나 페이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금으로 받아간다는 얘기? 예, 봉투에다 넣어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700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A사는 YTN 취재진의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들 사업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00만 원 얻는 데도 있어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의 막대한 수익, 참다 못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A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에 의뢰했고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곳 어린이집이 아이들 급식비까지 리베이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어린이집은 왜 위탁 운영업체가 리베이트 챙기는 걸 알고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김재환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 운영업체에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사도 안 하고 행사비 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거가 그냥 이어진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고. 교재나 교구 구매도 뒷돈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다 교재 교육에서 남겨먹고 다 대표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 다 계약했잖아요, 원장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중에서 제대로 하는 데 아무도 없을 거고. 보육료가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료에 대한 의혹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그게 맞는 비용이 맞는 데를 간다기보다 무료인들 찾아서 가죠. 원장님이 대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자신들은 A사에 뒷돈을 적당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많은
YTN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묻자 원장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요구 교체 이런 거는 하는데 위탁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위탁 운영 업체가 있다든지 뭐 그 업체를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거라면 벌써 시에서 와서 벌써 뒤집어 놨겠죠. 하지만 YTN이 입수한 원장들 간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기가 찬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한 게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다 교재 교육에서 남겨먹고. YTN 김지환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오늘 흐린 날씨 속에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1도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의 끝자락에 걸쳐 있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온 뒤에 오늘 밤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내일 오후 한때 남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복인 모레도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서와 충북 지역은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오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길게 장마가 전국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